이 미련한 것아. 동이 트기도 전에 물 한 동이를 못 길어와. 내 친정에서는 잠만 자고 살았더냐. 설이 내린 새벽, 가마솥의 불도 지피기 전에 안방마님의 호통이 행랑채 문을 부숴버릴 듯 내리꽂힙니다. 한겨울 칼바람에 손등이 갈라진 막내 며느리 분이는 물지개가 어깨를 짓누르는데도 고개 한 번 들지 못하고 그저 머리를 조아립니다. 어머님, 우물이 얼어 두레박이 자꾸 미끄러져서 그만. 핑계도 가지가지구나. 큰애기, 둘째야. 어서 나와서 봐라. 우리 집 막내가 또 게으름을 피웠다.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안동 김진사댁 안방마님 앞에서 분이의 어깨는 갈대처럼 휘청입니다. 그러나 호된 소리를 듣고도 분이의 눈빛만큼은 새벽 별처럼 또렷이 살아있었으니 이는 곧 천지가 뒤집힐 큰일이 벌어질 신호였습니다. 가난한 선비의 외동딸로 태어나 시집온 분이가 어쩌다 이 호된 시집살이를 견디게 된 것일까요? 그리고 이 여린 며느리가 훗날 시댁 식구들을 한자리에서 무릎 꿇게 만든 사연은 또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아담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신다면 이 댁 곳간에 가득한 복이 여러분 댁으로도 흘러들어가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가난한 선비의 딸이 호랑이 시댁의 콧대를 꺾기까지 그 기막힌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때는 조선 영남 땅 안동 골짜기에서 천석군으로 이름난 김진사 댁의 이야기입니다. 김진사는 슬하에 아들 셋을 두었으니 큰아들 만식, 둘째 만수, 그리고 늦둥이 막내 만복이가 그들이었습니다. 위로 두 아들은 일찍이 인근 부잣집에서 큰 함을 들여 며느리를 맞았으나 막내 만복이만큼은 사정이 달랐습니다. 어려서부터 책만 끼고 살던 만복이가 한사코 마다하다가 우연히 글방에서 만난 가난한 선비 윤생원의 외동딸 분이를 보고는 그 자리에서 마음을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아버지, 저는 분이 아니면 장가들지 않겠습니다. 만복이의 고집에 김진사 부부의 속이 가마솥처럼 부글거렸으나 늦둥이,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는 법. 결국 함 한 짝 변변히 받지 못한 채로 분이는 이 거대한 안동, 김진사 댁의 막내 며느리로 시집을 오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날부터였습니다. 같은 며느리라 해도 어디 같은 며느리겠냐. 친정에서 한 마지기 논도 못 가져온 것이 우리 집 곳간을 축내고 사니 그 빚을 몸으로라도 갚아야지. 큰 며느리 정씨는 친정에서 논단 마지기와 무명 백피를 해왔고 둘째 며느리 박씨도 그에 못지않은 함을 들여 시집 왔습니다. 두 동서가 시어머니 곁에 앉아 떡을 먹는 동안 분이는 마당에서 절구를 찍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렸습니다. 아이고 어머님, 막내 동서는 본래 천한 일이 몸에 배었나 봅니다. 우리 같으면 손이 아파 못할 노릇을 척척 해내는 것 좀 보세요. 큰 동서 정씨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은 꿀 바른 가시 같았습니다. 둘째 동서 박씨는 한 박자 늦게 거들곤 하였습니다. 그러게요. 형님 말씀이 다 맞아요. 어쩜 저리 이리 손에 익었는지 모르겠어요. 분이가 머리에 인 광주리가 마당에 쏟아지면 시어머니는 또 그것을 빌미로 분이의 종아리를 회초리로 후려쳤습니다. 이 칠칠치 못한 것사, 곡식이 얼마나 귀한 줄 모르느냐. 분이의 흰 종아리 위로 붉은 회초리 자국이 지렁이처럼 굼틀거렸습니다. 그래도 분이는 이를 악물고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새벽마다 정화수 한 그릇 떠놓고 친정아버지 윤생원이 늘 말씀하시던 한마디를 가슴에 새길 뿐이었습니다. 분아, 사람이 받은 서름은 하늘이
다 헤아리신단다. 굽은 등은 펴질 날이 있고 묻힌 옥은 빛날 날이 있는 법이니라. 그날 밤이었습니다. 만보기가 사랑채에서 책을 읽다 늦은 시각행랑채로 돌아왔습니다. 분이는 호롱불 곁에서 무명천을 무릎에 펴놓고 멍울이 든 자기 종아리에 약을 바르고 있었습니다. 만보기는 그 모습을 보고 한참이나 문지방을 넘지 못하다가 마침내 들어와 분이의 손에서 약 그릇을 가만히 가져갔습니다. 부인, 그 약은 내가 발라드리리다. 서방님, 이런 일은 사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책상 앞에 앉아 글자만 읽는 동안 부인은 매일같이 이 회초리를 받았소. 이 사람이 못나서 부인을 지키지 못하니 약이라도 내 손으로 발라야 그나마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소. 만보기의 손이 분이의 종아리에 닿을 때 그 손은 사내의 손이라기엔 너무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끝내 고개를 돌려 외면하고는 어금니를 깨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부부의 정이 이렇게 멍울 위에 발리는 약 한 사발에 담겨 있다는 것을 그 밤에 호롱불만이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분이가 시집 온 지 만 3년이 되던 해 김진사 댁에 큰일이 생겼습니다. 한양에서 큰 벼슬자리를 바라던 김진사가 안동부사 어른께 잘 보이려고 무리하게 곳간을 풀어 잔치를 거듭벌였다가 그만 빚더미에 올라앉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이오. 보름 안에 빚 700냥을 갚지 못하면 이 집 문전옥답이 모두 남의 손으로 넘어가게 생겼소. 김진사가 사랑방에서 한숨을 푹푹 내쉬자 큰아들 만식이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아버님, 그래서 말씀인데 저희 처가의 손을 좀 벌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옆에 있던 둘째 만수도 거들었습니다. 제 처가에서도 100냥쯤은 융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이야기가 두 며느리에게 전해지자 분위기가 묘하게 흘러갔습니다. 큰 며느리 정씨가 가마솥 뚜껑 닫듯 단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아무리 시댁이라 해도 친정 부모님 재산을 함부로 손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저희 친정 아버지께서도 요즘 형편이 예전 같지 않으십니다. 둘째 박 씨도 형님 뒤에 숨듯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저희 친정도 작년 흉년에 논 두 마지기를 내다 팔았다지요. 평소에 친정 자랑을 입에 달고 살던 두 며느리가 막상 시댁이 어려워지자 약속이라도 한듯 입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안방마님의 얼굴이 서리 맞은 호박잎처럼 시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분이는 우연히 사랑방 앞을 지나다 안에서 흘러나오는 시아버지의 깊은 한숨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분이의 가슴이 칠덩굴처럼 옥죄어 왔습니다. 비록 자신을 종처럼 부리던 시댁이지만 어쨌든 남편 만보기의 부모님이고 자신이 뼈를 묻기로 한 집안이었습니다. 분이는 그 길로 행랑채에 들어가 옷까지 몇 벌을 보따리에 싸기 시작했습니다. 부인, 어디를 가시려 그러시오? 뒤늦게 들어온 만보기가 놀라 물었습니다. 서방님, 저 잠시 친정에 다녀오겠습니다. 사흘이면 돌아올 것입니다. 부인, 친정에 무슨 일이라도. 아닙니다. 그저 아버지께 안부 한번 여쭙고 오는 길입니다. 서방님은 그저 학문에만 정진하시면 됩니다. 분이는 만보기에게도 진실을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자칫 시댁 식구들에게 말이 새어나가 또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새벽 달기 울기 전 분이는 보따리 하나를 머리에 이고 김진사 댁 소슬대문을 나섰습니다. 첫 새벽의 안개가 분이의 발목을 휘감았으나 분이의 발걸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그날 분이가 친정 마당에 들어서면서 듣게 될 한마디가 분이의 평생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을 줄은 그 누구도 알지 못한 채 말입니다. 분이가 친정에 도착한 것은 꼬박 이틀이 걸린 뒤였습니다. 윤생원의 초가 삼가는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마당에는 닭 2마리가 모이를 쪼고 부엌에는 보리 한 줌이 전부였습니다. 분이가 마당에 들어서자 윤생원이 호미를 든 채로 달려 나왔습니다. 분아, 이 시간에 어인일이냐? 시댁에 무슨 일이라도 났느냐? 분이는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떨어뜨렸습니다. 시집간 뒤로 3년 만에 처음 아버지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었으니 그동안 가슴에 쌓인 서름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내렸습니다. 아버지 시댁이 빚으로 망하게 생겼습니다. 700냥이 없어 문전옥답이 다 남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어요. 윤생원의 얼굴에 묘한 빛이 스쳐갔습니다. 그것은 분노도 슬픔도 아닌 마치 오래 기다린 손님을 맞이하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분아, 잠시 안방으로 들어가 보자. 윤생원은 분이를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더니 윗목에 놓인 낡은 괴짝을 끌어당겼습니다. 자물쇠를 풀고 뚜껑을 열자 그 안에서는 뜻밖에도 누런 종이 뭉치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엇입니까? 분아, 내가 시집 가던 날 내가 너에게 뭐라고 일렀더냐? 굽은 등은 펴질 날이 있고 묻힌 옥은 빛날 날이 있는 법이라 하지 않았느냐? 윤생원의 마른 손이 누런 종이 뭉치 위에 가만히 얹혔습니다. 분이는 영문을 모른 채 아버지의 얼굴만 올려다보았습니다. 이것이 모두 토지 문선이라. 안동, 영주, 풍기, 멀리 상주 땅까지 모두 합하면 논 1300마지기, 밭이 400마지기에 이른다. 분이의 입에서 가느다란 신음이 새어 나왔습니다. 1300마지기라는 말은 분이가 시집간 김 진사댁의 곱절을 훌쩍 넘는 어마어마한 재산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그러면 어찌하여 우리 집은 어찌하여 보리죽조차 변변히 못 끓이며 살아왔단 말씀입니까? 윤생원은 호롱불 심지를 돋우고는 오래 묵혀두었던 사연을 천천히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본디 윤생원은 한양에서 큰 미곡상을 하던 윤대감 댁의 외아들이었습니다. 윤대감은 청렴하기로 이름난 분이었으나 모함을 받아 귀양길에 오르셨고 귀양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외아들에게 단 한 가지를 당부하셨습니다. 아들아, 사람의 그릇은 가난할 때 드러나고 사람의 됨됨이는 어려울 때 보이는 법이다. 너는 절대 재산을 자랑하지 말고 내 자식이 시집 장가갈 때에도 가난한 행색으로 보내라. 그래야 그 댁에서 내 자식의 진짜 됨됨이를 보고 사랑할 것이니라. 윤생원은 아버지의 유언을 가슴에 새기고 안동 깊은 골에 초가 삼간을 짓고 가난한 선비 행세를 하며 살아왔습니다. 마름을 식혀 멀리 떨어진 땅에서 소장료를 거두되 그 곡식은 모두 흉년의 굶주린 백성들에게 풀어왔으니 영남 일대에서는 윤생원을 두고 얼굴 없는 어른이라 부르는 이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그렇다면 어찌하여 지금에야 제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정녕 모르고 계셨단 말씀입니까? 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생원의 눈가에 마침내 굵은 이슬이 맺혔습니다. 분아, 어찌 모르고 있었겠느냐? 마름을 식혀 내 시집살이를 멀리서 늘 살피고 있었느니라. 회초리 자국이 종아리에 가실 날이 없는 줄도 마당에서 절구를 찍고 우물물을 깃는 줄도 다 알고 있었다. 그러나 내가 단 한 번도 친정으로 곡식 한 줌을 청해 오지 않더구나.
한 번이라도 내가 친정 문턱을 두드렸다면 이 아비가 그날로 모든 것을 풀어 너를 데려왔을 것이다. 윤생원의 거친 손이 분이의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이 아비가 모진 것이 아니라 내 그릇을 차마 흔들어 놓을 수 없었느니라. 묻혀 있을 때 더 단단해지는 옥도 있는 법이다. 이제 시댁이 어려워지자 내 발로 친정문을 두드리니 이 아비가 비로소 옥을 꺼내도 되겠다 싶었다. 분이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한참 만에 눈물을 거둔 분이에게 윤생원이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이것은 안동 부사 어른께 예전에 빌려드린 돈 2,000냥의 차용 증서다. 부사 어른은 청렴하신 분이라 약주한 날에 갚으려 하셨으나 이 아비가 받지 않고 두었느니라. 내가 이 증서를 부사 어른께 보내 700냥을 받아두면 너는 그 돈을 가지고 시댁으로 들어가거라. 다만 시댁에는 그저 친정에서 융통한 것이라 둘러대면 그뿐이다. 부사 어른과의 일은 끝까지 너희 시댁에 알릴 까닭이 없다. 분이는 그제야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한 가지 더 청이 있습니다. 친정에 이만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시댁에는 당분간 알리지 말아 주십시오. 재산을 보고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 저는 지난 3년간 두 동서를 통해 똑똑히 보았습니다. 시어머님과 두 형님이 진심으로 뉘우치기 전에는 저 또한 진심을 보일 수 없습니다. 윤생원은 한참 동안 딸의 얼굴을 들여다보더니 마침내 너털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뿌나, 너는 이미 이 아비를 뛰어넘었구나. 그리하자, 내 뜻대로 하자. 윤생원은 토지 문서 가운데 안동 일대의 논 400마지기에 해당하는 문서들을 따로 추려내더니 작은 보자기에 싸서 윗목 깊숙이 다시 넣어두었습니다. 이것은 후일을 위한 내 몫이다. 지금은 손대지 않을 것이니 훗날 이 아비가 떠난 뒤에라도 너에게 돌아갈 자리이니라. 사흘 뒤 새벽 분이는 다시 김진사 댁으로 돌아왔습니다. 품 안에는 윤생원이 부사에게서 받아보낸 돈 700냥이 묵직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행색만은 떠날 때와 똑같은 무명 치마 저고리, 머리에 인 보따리에는 친정에서 가져온 보리 한 돛박이 얹혀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이고, 거지꼴로 친정 다녀오신 막내 동서 행차 좀 보세요. 마당에서 빨래를 널던 큰 동서 정 씨가 깔깔 웃었습니다. 둘째 박 씨도 형님 뒤에서 거들었습니다. 하긴 친정이라 가봐야 보리 한 줌이 전부일 것을요. 분이는 두 동서의 비웃음을 등으로 받으며 그저 고개를 숙이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분이의 입가에는 두 동서가 알아채지 못할 만큼 가느다란 미소가 한 줄기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 오후 분이는 시아버지 김진사가 사랑방에서 홀로 한숨 짓고 후 계실 때를 기다려 조용히 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막내 며느리 분이옵니다. 잠시 아랠 말씀이 있어 왔습니다. 김진사는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동안 사랑방 근처에는 얼씬도 못하던 막내 며느리가 무슨 일로 찾아왔는가 싶었던 것입니다. 무슨 일이냐? 어서 들어오너라. 분이는 방 안으로 들어가 윗목에 다소곳이 앉더니 품에서 묵직한 돈자루를 꺼내 두 손으로 받쳐 올렸습니다. 아버님, 이것이 700냥이옵니다. 친정아버지께서 오랜 세월 모아두신 것을 융통해 주셨습니다. 아니 김진사의 눈이 등잔불처럼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너의 친정에서 이만한 돈이 어찌. 자세한 사정은 묻지 말아 주십시오. 다만 한 가지, 이 일을 어머님과 두 형님께는
그저 아버님께서 따로 융통에 오신 것이라 해 주십시오. 친정 아버지의 청이 그러하셨고 이 며느리 또한 같은 마음입니다. 김 진사의 얼굴빛이 천천히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의심, 그 다음에는 놀라움, 마지막에는 형언할 수 없는 부끄러움이 김 진사의 주름진 얼굴 위로 차례차례 지나갔습니다. 평생 가난한 사돈집이라 업신여겼던 그 댁에서 단 한 번도 손 벌리지 않던 그 며느리가 시댁이 망할 위기에 700냥을 묵묵히 들고 온 것입니다. 설이 맞은 호박잎 같던 김 진사의 어깨가 그제야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문틈으로 훔쳐보던 한 사람이 있었으니 다음 날 김 진사 댁에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것엔 회오리가 휘몰아치게 됩니다. 문틈으로 사랑방 안을 훔쳐보던 사람은 다름 아닌 큰동서 정 씨였습니다. 정 씨는 막내 동서가 시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무언가 묵직한 자루를 바치는 모습을 보고는 그 자리에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 천한 것이 친정에서 정말 빚 갚을 돈을 가져왔단 말인가. 정 씨의 머릿속이 가마솥처럼 부글거렸습니다. 만약 막내가 정말 친정 돈으로 시댁의 빚을 막아냈다면 시아버지의 마음이 막내에게 쏠릴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평생 자기 손에 들어올 줄 알았던 곳간 열쇠가 행여 막내에게 넘어가는 일이 생길지도 모를 노릇이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정 씨는 둘째 동서 박 씨를 행랑채 뒤편으로 불러내 귓속말을 나누었습니다. 막내가 어제 사랑방에서 아버님께 돈자루를 바쳤다오. 친정에서 가져온 것이 분명한데 이대로 두면 곳간 열쇠가 막내 손에 넘어갈지도 모릅니다. 박 씨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형님, 그러면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내게 좋은 수가 있소. 어머님이 그토록 아끼시는 비단 보료가 있지 않소. 그것을 우리가 슬쩍 막내 행랑채로 옮겨두고 어머님께 막내가 훔쳤다고 일러 바치는 것이요. 도둑년 누명을 쓴 며느리에게 누가 곳간 열쇠를 넘기겠소. 정 씨의 입에서 흘러나온 모략은 그 자체로 한 자루의 칼날이었습니다. 박 씨는 형님의 결단에 한 박자 늦게 따라붙었습니다. 맞아요, 형님, 그리하시지요. 그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분이가 부엌 옆 부물에서 물을 길어 올라오던 길이었습니다. 마침 안방에서 큰 동서의 행랑채로 통하는 좁은 모퉁이를 지나던 분이의 눈에 큰형님이 무엇인가 큰 짐을 안고 종종걸음으로 빠져나가는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분이는 발걸음을 멈추고 가만히 그 자리에 섰습니다. 큰형님 품에 안긴 것은 끝자락에 푸른 실로 큰형님 본인의 이름 한자가 곱게 수놓인 무명 보자기였습니다. 평소 큰동서가 자랑 삼아 마당에 펴놓고 햇볕에 쬐던 바로 그 보자기였으니 분이가 모를 리 없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 안에 든 것은 보자기 모양으로만 보아도 평소 큰동서가 쓰던 살림이 아니라 한참 더 두툼하고 크기가 안방 보료에나 어울릴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분이는 아무 말 없이 물지개를 다시 메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분이는 그날 부엌에서 가마솥에 불을 지피며 가만히 한 가지 결심을 굳혔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든 묵묵히 받지만은 않으리라는 결심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 점심나절에 안방에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여보게, 내 보료가 어디 갔느냐? 어제까지 안방 윗목에 두었던 그 비단 보료가 보이지 않는다. 안방마님의 목소리가 마당까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식솔들이 모두 마당으로 끌려 나오고 큰 동서가 짐짓 놀란 척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혹 도둑이 든 것이 아닐는지요?
막내 동서 행랑채를 한번 살펴보시는 게 어떨까요? 식솔 둘이 행랑채 궤짝을 열어 젖히자 그 안에서 비단 보료가 곱게 접힌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세상에, 이게 어떻게 막내 행랑채에서 나온단 말이냐. 이 도둑 같은 것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이런 짓까지 벌일 줄이야. 안방마님의 호통이 마당을 뒤흔들었습니다. 두 동서는 마당 한가운데서 손수건을 입에 대고 짐짓 놀란 신용을 했습니다. 어머님, 어쩌면 이런 일이 다 있을까요?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다 해도 이만큼 놀라지는 않을 것입니다. 분이는 마당에 끌려 나와 무릎이 꿇려졌습니다. 안방마님이 회초리를 들고 분이의 종아리를 후려치려 할 때였습니다. 분이가 고개를 들어 안방마님을 똑바로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새벽 별처럼 또렷하고 가을 서리처럼 차가웠습니다. 어머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뻔뻔한 것이 무슨 말을 하려 드느냐. 어머님께서 그토록 아끼시는 비단 보료를 오늘 새벽에 큰형님께서 직접 안고 가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끝자락에 푸른 실로 형님 이름이 수놓인 보자기에 쌓여 있었지요. 그 보자기는 어디로 갔는지 큰형님께 한번 여쭤봐 주십시오. 마당에 모인 식솔들의 눈이 일제히 큰동서 정씨에게로 쏠렸습니다. 정씨의 얼굴이 저녁 노을처럼 붉어졌다가 다시 잿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이 막내가 무슨 헛소리를. 어머님, 저 사람 말은 모두 거짓이옵니다. 거짓인지 아닌지는 큰형님 행랑채 아궁이를 들춰보면 아실 것입니다. 보료를 옮기고 남은 그 보자기가 그 안에 있을 것이옵니다. 식솔 둘이 큰동서 행랑채로 달려가더니 잠시 후 그 무명 보자기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끝자락에 푸른 실로 정씨의 이름이 또렷이 수놓인 바로 그 보자기였습니다. 마당에는 한동안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안방마님의 손에서 회초리가 툭 떨어져 내렸습니다. 큰애야, 이게 어찌 된 일이냐. 큰동서 정씨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둘째 박씨도 슬그머니 두어 걸음 물러서더니 곧 따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며느리의 어깨가 갈대처럼 떨렸으나 분이의 시선은 이미 그들에게서 거두어진 뒤였습니다. 사흘 뒤 안방마님은 끝내 자리를 보전하고 누웠습니다. 평생 호랑이 같다는 소리를 들으며 살아온 노인이 며느리의 모략에 휘말려 또 다른 며느리에게 회초리를 든 일이 부끄러워 식음을 전폐한 것입니다. 안방마님은 닷새 동안 안방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엿새째 되는 날 새벽이었습니다. 안방마님이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문을 빠끔히 열었을 때 마당 한쪽에서 익숙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분이가 정화수 한 그릇을 떠놓고 두 손을 모아 빌고 있었던 것입니다. 천지신명이시여 우리 시아버님 시어머님 부디 강령하시게 하시옵고 우리 큰형님 작은형님도 부디 평안하시게 하시옵소서. 이 며느리에게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댁 식구들에게는 무탈하시기를 바라옵니다. 회초리 든 시어머니, 누명 씌운 동서들의 안녕을 비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그날 새벽 안방마님의 귀에 그대로 박혀들었습니다. 안방마님은 그 자리에서 한참이나 문틈에 이마를 댄 채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평생 회초리를 들어온 그 손이 마침내 자기 가슴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안동부사가 몸소 가마를 타고 김진사 댁 소슬대문을 들어섰습니다. 김진사 댁의 운명이 마침내 거꾸로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안동부사는 사랑방에 들어서자마자 김진사를 마주하고 깍듯이 절을 올렸습니다. 진사 어른,
이 부사가 오늘 이 댁을 찾은 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막내 며느님의 친정아버님 윤생원 어른께 인사 한 자락을 전해달라는 청을 받고서이옵니다. 부사 어른, 저희 막내의 친정아버님께 어인 인사를 말씀이십니까? 진사 어른께서는 아직 모르시는 모양이군요. 윤생원 어른은 이 부사가 평생을 두고 갚아도 다 못 갚을 은혜를 입은 분이십니다. 윤생원 어른께서 아니 계셨다면 이 부사는 십수년 전 모함에 휘말려 진작 목이 달아났을 사람이옵니다. 이번에 이 댁의 어려움을 도우신 분이 바로 그 어른이시니 이 부사가 어찌 한 번이라도 들러 인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부사는 그 길에 만보기의 학문을 한번 시험하여 보더니 한양에서 이름난 큰 스승에게 사사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노라 약조하였습니다. 만보기가 책만 끼고 살던 사람이라는 것을 부사가 어찌 알고 그러는가 싶었으나 알고 보니 윤생원이 멀리서 사위의 학문을 늘 살피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사가 돌아간 뒤 사랑방에는 한참 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진사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안방으로 들어오시오. 내 한 가지 알릴 말이 있소. 그날 밤 김진사는 안방마님에게 윤생원의 정체를 모두 일러주었습니다. 1300마지기의 논과 400마지기의 밭, 그리고 영남 일대 관리들이 머리를 조아리는 얼굴 없는 어른이 바로 분이의 친정아버지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김진사는 마지막에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여보, 지난 3년간 우리가 그 댁 따님께 무슨 짓을 하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오. 가난하다 업신여기고 친정이 변변치 않다 회초리를 들고 곳간을 축낸다 핀잔을 주었소. 그 댁에서 우리에게 손가락질 한 번을 안 한 것은 그 따님이 입을 닫고 있었기 때문이오. 안방마님은 그날 밤도 꼬박 세웠습니다. 새벽이 되자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보니가 거처하는 행랑채로 향했습니다. 안방마님이 행랑채 마당에 들어섰을 때 분이는 마침 호롱불을 끄고 부엌으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어머님, 이 새벽에 어인 일이십니까? 안방마님은 한참이나 말을 잇지 못하다가 마침내 분이의 두 손을 잡았습니다. 평생 회초리를 들던 그 거친 손이 며느리의 손등을 2번 쓰다듬다가 그제야 한마디를 내려놓았습니다. 분아, 이 어미가 사람이 아니었구나. 분이는 말없이 안방마님의 손을 두 손으로 받쳐 잡았습니다. 새벽 안개가 두 사람의 어깨 위로 가만히 내려앉았습니다. 며칠 뒤 아침 마당에 김진사 댁 식솔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큰 며느리 정 씨와 둘째 며느리 박 씨는 마당 한쪽에 다소 곳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안방마님은 마루에 앉아 있다가 분이가 마당으로 나오자 천천히 일어서서 마루 끝까지 걸어 나왔습니다. 분아, 이 어미가 너에게 한 가지를 청하려 한다. 네, 어머님. 앞으로 이 집안의 큰일은 이 어미가 너의 뜻을 먼저 묻고서야 정하겠다. 살림은 큰 며느리가 맡되 큰일을 결정하는 자리에는 내가 반드시 한 자리를 차지하여라. 이 어미의 청이다. 마당에 모인 식솔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막내 며느리에게 살림을 통째로 맡기는 일은 종법에 어긋나는 일이라. 그렇게는 하지 않으면서도 실질적 권한을 분이에게 주고자 하는 안방마님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난 청이었습니다. 분이는 마루 앞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살림은 큰형님이 맡으시는 것이 법도이옵니다. 이 며느리는 그저 부족한 자리만 메우면 됩니다. 분아, 어머님, 그 한마디면 이 며느리는 족합니다. 이 댁의 큰형님은 큰형님이시고 작은형님은 작은형님이시며 저는 막내일 뿐입니다.
그 자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이 댁이 평안하옵니다. 평생 곳간 열쇠 하나로 며느리들을 휘둘러 온 안방마님의 눈가에 마침내 굵은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은 지난 3년간 분이의 종아리에 새겨졌던 회초리 자국 위로 늦은 봄비처럼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큰 동서 정 씨와 둘째 동서 박 씨도 그제야 마당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정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동서, 우리가 동서를 잘못 보았소. 비단 보료를 훔쳐 누명 씌운 일도, 그동안 동서를 비웃은 일도 모두 이 사람의 죄요.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소. 박 씨도 흐느끼며 말을 보탰습니다. 동서, 그 너른 마음을 우리는 평생 갚아도 다 못 갚을 것이요. 분이는 두 동서의 손을 가만히 일으켜 세웠습니다. 형님들, 지난 일은 모두 잊어 주십시오. 다만 앞으로는 우리 세 동서가 한 마음으로 이 집안을 지켜 주십시오. 그것이 이 막내의 단 한 가지 청입니다. 그날 이후 김진사 댁에는 잔잔한 봄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큰 며느리 정 씨가 곳간을 맡고 둘째 박 씨가 배틀과 침방을 맡았으며 분이는 그저 행랑채에 그대로 머물면서도 집안의 큰일은 모두 분이의 의견을 거쳐 결정되었습니다. 안방마님은 사랑채 가까운 별당으로 거처를 옮겨 노후를 보냈고 새벽마다 분이의 정화수 곁에 가만히 합장하고 서 있다 가곤 하였습니다. 남편 만복이는 이듬해 봄 부사가 열어준 길을 따라 한양의 큰 스승에게 들어가 학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만복이가 길을 떠나기 전 분이의 손을 붙잡고 한참이나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내가 그동안 책상 앞에만 앉아 부인 고생을 헤아리지 못했소. 한양에 가서 반드시 부인이 부끄럽지 않을 사람이 되어 돌아오리다. 서방님, 그저 몸성이만 다녀오시면 됩니다. 이 사람은 그것으로 족합니다. 만복이가 한양으로 떠난 뒤 분이는 그제야 친정에서 따로 떼어둔 안동 일대 토지를 조용히 풀어 흉년에 굶주리는 인근 백성들에게 곡식을 빌려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분이는 자기 이름을 끝내 드러내지 않았으니 안동 골짜기에서는 그저 김진사 댁 착한 며느리라는 소문만이 잔잔히 퍼져나갈 뿐이었습니다. 다시 4년이 지난 어느 가을이었습니다. 만복이가 과거에 급제하여 푸른 도포에 어사화를 꽂고 안동 땅으로 돌아오던 날, 김진사 댁 소슬대문 앞에는 인근 백성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안동 부사가 직접 만복이를 맞이하여 가마에서 내리게 하니 마당으로 들어선 만복이가 가장 먼저 찾은 사람은 다름 아닌 분이었습니다. 부인이 어디 계시오? 분이는 그날도 부엌에서 가마솥에 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마당으로 나온 분이의 무명치마 끝에는 검댕이 묻어 있었으나 만복이의 눈에는 그 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비단옷처럼 보였습니다. 만복이는 사람들이 보는 마당 한가운데서 분이의 두 손으로 마주 잡고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인, 이 만복이가 오늘 입은 이 도포는 부인이 지난 7년간 흘린 눈물로 지은 도포요. 이 사람이 평생을 두고 부인의 은혜를 갚으리다. 분이의 두 눈에서 비로소 참았던 눈물이 후두두 떨어져 내렸습니다. 시집 온 지 7년 만에 분이가 김진사댁 마당에서 처음으로 마음 놓고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안방마님이 일어섰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마당으로 내려와 분이의 두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분아, 이 어미가 한 가지만 더 청을 들어다오. 오늘부터는 행랑채를 떠나 안방 가까운 방으로 옮겨 주려무나.
이 어미가 이 집안을 떠나는 그날까지 너를 곁에 두고 의지하고 싶구나. 분이는 그제야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초리를 들던 안방마님의 손과 회초리를 맞던 며느리의 손이 가을 햇살 아래서 가만히 포개졌습니다. 훗날 안동 골짜기에서는 이런 노래가 오래도록 불렸다 합니다. 가난한 선비딸이 호랑이 댁에 시집가니 회초리 3년에 만복이 7년이라. 묻혔던 옥은 빛나기 마련이고 굽었던 등은 펴지기 마련이라. 윤생원은 그 후로도 끝내 자기 재산을 세상에 드러내지 않았으니 분이가 따로 받은 토지는 모두 안동 일대의 가난한 백성들에게 골고루 풀려나갔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진사댁 며느리 셋은 그 후로도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한 번도 큰 다툼 없이 한솥밥을 먹고 살았다 전해집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굽은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 하였습니다. 세상에는 잘난 사람도 많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도 많으나 진정으로 집안을 지키는 사람은 남이 보지 않는 새벽에 정화수 떠놓고 묵묵히 견뎌낸 그 한 사람이라 하였습니다. 받은 서름을 칼날로 갚으면 또 다른 원한이 되지만 받은 서름을 너그러움으로 갚으면 그 댁에 만복이 깃든다 하였으니 분이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는 까닭이 바로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인연을 이어주신다면 다음 이야기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